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텐션 좋은데? 오늘 두 번째 녹음인데도 텐션이 다들 좋아요. 훌륭합니다. 우리 최 반장님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세무역 데이터 분석과 지식 콘텐츠 개발에 관심이 많은 최 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기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팀장님.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교육을 담당하고 분석 꿈나무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비문인데 뭔가 되게 뭐야 기분 담당하고 꿈나무입니다. 이상한데? 내가 멘트 안 써놓고 꿈나무를 어떻게 끼워 넣을까 고민하다 하여튼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걸 또 지적해줘서 고맙습니다. 아직도 크고 있는 나무인 거죠? 고맙다 야. 이만해도 나무긴 한 거잖아, 그죠? 네. 뭐 곰팡이 같은 건가? 버섯이지 버섯. 균사체. 포자를 막 날리고 있는 거지 이제. 박 박사님이 그 댓글 답변해 주실 게 하나 있죠? 아, 네, 맞아요. 여기 스캐터 EDF라는 님이 요즘 ERP 도입에 관심이 있는데 박 박사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동화 관련 툴과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업에서는 ERP, MES 데이터를 엑셀로 받아서 손으로 옮기고 있던데 고민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알로 코딩을 하죠. 네, 진짜 그래요. 그냥 저는 제가 개발할 능력이 돼서 제가 뛰어나다는 레벨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가능한 상태여서. 잠깐만요. ERP가 뭔지도 얘기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일렉트로닉. 그만하고. 근데 ERP를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ERP, MSD 다 약자가 뭔지 저도 모르는데. ERP는 저기 인적 자원 시스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랜입니다. 우와. 아, 그래요? 전사적 자원 관리. 우와. 그런 단어구나. 근데 지금 자동화 도구 이렇게만 생각해봤는데. MES는 뭐예요, 근데? Manufacturing Execution 시스템이래요. 생산관리 시스템. 아, 생산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많이 쓰는 자지, 뭐 원자재,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요? SCM하고도 다른 개념인가? 좀 처음 들어봤네. SCM? 그냥 다 통합해서 자동화 도구라고 합시다. 그럽시다. 네. SCM은 그거를 저쪽에 뿌리는 거. 공급망 관리. 서플라이 체인 네. 매니지먼트 아니야? 서플라이 체인. 맞아. 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네, MES 비슷한 개념으로 다가와서. 이거는 내부 자원 관리 같은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를 질문하신 거예요. 난 제가- 알로 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아마 이걸로 강의를 나갔었죠. 자동화 관련 강의를 나갔었는데 그 모 제조 회사에서 자기네가 매일매일 이거를 엑셀을 다운로드 받아서 똑같이 지금 방금 말한 말씀처럼 그거 갖다 서머리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시스템에 뭐 키보드 마우스 자동화를 알로 할 수 있게 하는 걸 제안을 드리고 그걸로 뭐 로그인하고 시스템 다 클릭해갖고 파일 받고 그거 전처리하고 메일 보내는 거를 알로 짜는 걸 어떻게 하면 됩니다라고 가르쳐드리고 왔었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거를 얼마나 자동화할 거냐라는 이슈로 넘어가는데 뭐 이메일까지만 보낼 건지 얘가 내 컴퓨터에서 통하게 할 건지 서버에서 돌릴 건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위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RPA 도구는 그거를 컨설턴트가 대신하게 해서 동작을 할 수 있게 선언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립팅 도구들 가볍게 좀 이해하기 쉽고 빨리 배울 수 있는 개발 언어들을 가지고 컴퓨터의 동작 자동화를 통해서 나의 일을 좀 대신할 수 있게 해준다. 같은 식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걸 공부하는 범위가 무지막지하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현업을 하시면서 배우기에는 당연히 힘든 일이고 장착해내기엔 쉽지 않은 일인 건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요구사항이 높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단순 노가다라는 거 자기들도 너무 잘 알아. 그리고 그 회사에서 시스템을 엄청 또 크게 투자해갖고 사용자 편의성 높게 만들어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 입장에서 자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단순 방법은 좀 개발 조금 공부할 수 있으면 이런 거 된다는데 같은 레벨의 자기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개인화된 자동화를 위해서는 직접 만들어야 되는 요구사항이 저는 있는 것 같고
왜냐- R로 하면 충분하다는 거군요. 그쵸. 뭐 R, 파이썬, 루비 같은 걸로 하면 충분하죠. 네. 그러니까 R을 익히셔라. 저 같으면 R을 하라고 제안 드리겠지만 제가 그 블로그 글에도 계속 강조하는 쓴글이지만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있는 도구 공부해라입니다. 그죠. 뭐 네. R이 중요한지 파이썬 중에 이게 아니고. 네, 컴퓨터 마우스 같이- 클릭하는 거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RPA 툴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맞아요. 대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UiPath랑 네, 오토메이션 인사이트가 가장 되게 유명하죠. 유명하고. 네.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은 기능을 R로도 만들 수 있는 거인 거잖아요. 그쵸. 거기 툴에 제공하는 것들을. 근데 훨씬 어렵다라고 인식이 되지 않나요? 그렇게 내가 도구를 R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서 하기에는. 직접 짜야 되니까. 짜야 되니까. 시간이 들지만 대신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근데 UI가 이미 다 되어 있는 그런 툴은 더 쉽고 더 빨리 회사 내가 한적이죠. 회사에서 그렇지 않나. 도입해줘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게 돼야만, 그러니까 환경에 갖춰져야만 쓸 수 있는 도구인 셈인 거고. 근데 그 환경을, 그러니까 저는 회사의 비즈니스 선택의 입장에서는 도입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 비즈니스적으로 봐서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건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RPA 도구를 그냥 제공해서 얘네가 그냥 굉장히 허들 낮게 그거 생산성을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박 박사. 쓸데 있는 건 뭐야? RPA 도입 비용. 아니 조직이 하는 행위 중에. RPA 도입. 아, RPA 솔루션 도입. 그거는 네. 쓸데가 있어요. 그럼요. 이것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가서 시간 세이브가 발생하는데 그게 경제 효용이 발생하는지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긴 해야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도입하는 게 방법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모든 애들한테 다 구글 스크립트를 공부하세요. 스프레드시트를 공부하세요. 엑셀을 공부하세요. VBA 공부하세요.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그 대답이 아마 저 질문하신 분의 진짜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실무자 있을 것 같아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해야 되는 개인이라면 코드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직원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RPA 솔루션 도입이 맞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이제 그 솔루션 제공사가 제대로 잘 해주느냐는 차치하고라도 네. 그거는 이제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뭔가의 교환이 일어나야 되네요. 내가 공부 시간을 투입해서 그걸 얻어내든 역량을 얻어내든 그럼요. 돈이라는 리소스를 투입해서 그걸 갖고 오든 그럼요. 좀 더 쉬운 방법이 없는지를 묻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제가 의사결정하라고 하면 직원 성향을 볼 것 같아요. 직원이 자기가 무엇과 새롭게 공부해내는 거가 회사의 일과 연결되어 있는 걸 선호하는 대라면 교육비를 지원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RPA 솔루션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결정의 순간에서는 교육을 지원한다는 거 되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일 것 같다는 것도 많이 들 것 같아서. 맞아요. 대부분은 RPA 솔루션 도입할 거예요. 저도 그게 맞는 네, 판단이라고 네, 보고요. 아 근데 좀 비싸야죠. RPA가 그렇기도 하죠. 진짜 네, 비싸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대답이 혹시 안 되셨다면 다시 댓글 남겨주시고요. 근데 일단 그런 도구는 빨리 해봐야 돼요. 그래야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어차피 말씀. 돈 쓸 거면 빨리 쓰고 실패도 빨리 하는 게 낫다고. 짧게 봅니다. 고민하고. 네. 오늘은 직무 수행을 예측해주는 도구들 아주 핫한 주제를 이제 김 팀장님께서 다뤄주시게 될 텐데 이제 본론입니다. 아유. 이제 본론인데 앞에 다밑밥이야. 열받았어. 근데 제가 다밑밥이야.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해서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사전 지식 같은 거였군요. 제가 요즘에 그 페북 제 그 지인분들 중에 굉장히 핫하게 언급되고 있는 기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왜 2016년에 입력된 기사가 지금 이렇게 회자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기사냐면 잠깐만 소개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공유해 오늘, 주신 거요? 네,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이랑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건 안 열리는데. 삼성그룹 26년 인사 담당자가 어떤 인터뷰를 하신 건데 대답 내용보다 행동과 태도가 중요하다. 면접장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당락의 80%가 정해진다. 걸음걸이에서 50%가 이미 걸러진다. 직무 중심 채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뿐이다. 인성평가가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 PPT는 모두 100% 가식과 거짓이 가능하다.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원자의 올바른 태도는 입장할 때 어깨를 펴고 씩씩하게 입장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분은 혈액형과도 어떤 관련이 있는 게 많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부침성이 있고 O형은 외근, A형은 내근이 어울린다. 그렇게 배치하면 성과가 난다. 어디에서 몇 년 근무하셨다고요? 삼성에서 26년 동안 근무하신 삼성그룹 26년 인사 담당자, 인사 전문가 모모모 씨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어요. 지금 그 지인들 사이에서 이게 왜 말이 되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이분은 이제 그렇게 믿지 않는 거죠. 인적성 평가 중에 인성 평가가 최고야. 그리고 혈액형도 중요하고 종교도 중요하고 들어오는 걸음걸이도 중요해. 뭐 이런 이야기들. 지금 김 팀장님이 하시는 내용들이랑 되게 배치되는 내용인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려고 이런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26년 동안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성과를 내는 것도 봤으니까 이 정도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뽑히는 직원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전 던져가지고 안면 3번 나왔을 때만 누군가를 취업시켰는데 이 사람이 대박을 쳤다.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2016년에 좀 오래된 기사긴 하지만 2016년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나라고 해서 사실 되게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저렇게 이야기하는 분 많을걸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근데 큰 기업에 꽤 오랫동안 인사 담당으로 있었던 분의 말이라서 좀 놀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뭔가 사실 별로 안 새삼스러워서. 그래요? 네. 저는 이렇게 워낙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당당하게 언론에 인터뷰를 한다는 게 되게 놀라워가지고 저런 거 보통 컨텍스트 차원에서만 알고 있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하시잖아요. 뭐 옛날에 관상 보고 뽑는다는 얘기 많이 들렸었으니까요. 이분 그거 내용 관련해서 책을 10권이나 냈네요. 인터뷰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네. 어쨌든 네, 갑자기 오늘 하는 내용이랑 좀 관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저격하신 거예요? 당연히 저격한 거죠. 이제 오늘 에피소드 듣고 나시면 저 인터뷰를 다시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어떤 점에서 좀 경계해야 되는 점이 있는 건지 그냥 우리가 느낌상으로는 뭔가 안 좋은 느낌은 있잖아요. 근데 왜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길래 그러면 안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이제 김 팀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현업에서 인사선발 도구에 활용되는 변수들, 구체적인 심리검사 도구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네.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 이제 2가지 차원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측정을 하는데 심리적 구성 개념을 측정하느냐 아니면 직무 수행과 관련된 행동을 직접 측정하느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계 정비 직무를 선발하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심리적 개념을 측정한다 그러면 기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기계 이해력을 측정할 수 있겠죠. 네. 뭐 지필 검사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의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기계를 능숙하게 다루는지는 알 수 없겠죠. 심리적인 개념을 측정하면. 지식과 행위의 간극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직무 수행을 측정한다 그러면 이런 방법이 되는 거죠. 파손된 기계를 제시한 다음에 고쳐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공구를 능숙하게 활용하는지는 알 수 있지만 이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기계에 한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계를 전반적으로 잘 다루는지 기계를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범위하게 활용하기는 어렵게 되고 현재 기술만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도 이 사람이 훈련을 받고 나면 다른 기계들도 다 잘 다루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2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되는 차원이 있는 겁니다. 심리적인 요소를 측정하느냐, 직무 수행과 관련된 행동을 직접 측정하느냐. 두 번째 차원은 현재 상태를 측정하는지 아니면 과거 경험을 측정하는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본다 그러면 현재 이 사람이 얼마나 언어 표현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혹은 대인관계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력서나 추천서를 본다 그러면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능력을 발휘했었느냐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현재랑 과거를 동시에 측정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면접하면서 과거 직무 경험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가지 다 동시에 측정을 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탕되는 논리는 이런 거죠. 현재를 측정한다 그러면 지금 잘하면 앞으로도 잘할 거다라는 논리가 있는 거고 과거를 측정한다 그러면 예전에 잘했으면 앞으로도 잘하게 될 거다라는 논리가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자꾸 막 연애 같은 게 생각나네. 연애? 결혼하기 전에 지금 잘하면 결혼하고 나서도 잘할 거야. 그러니까요. 쓸모가 없다니까. 경험남인데.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위험한 주제로 가고 있어.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오케이. 네. 난 아무 말도 안 했다. 계속 해주세요. 직무 수행 예측에 사용된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일단은 심리 검사를 말씀드려볼게요. 네. 심리 검사는 정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크게 2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답이 있는 검사가 있고 정답이 없는 검사가 있는데 정답이 있는 검사는 예를 들면 지식, 기술, 능력 이런 걸 평가하는 거고 이건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그것도 심리 검사에 들어가요? 심리 검사죠. 아.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속성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아, 심리 이렇게 하니까 왠지 마음을 평가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인적인 속성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인적성 되죠. 검사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인적성 검사가 정답이 있는 검사랑 없는 검사 섞였죠. 왜냐면 인성 검사는 정답이 없는 검사니까요. 그렇죠. 네. 경향을 보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답이 없는 검사는 두 번째로 네네. 이게 심리 척도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특정한 심리 속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평정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점수가 높은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낮은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부정적인 성격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리고 조직에 따라서 점수를 높게 주는 게 있고 낮게 주는 게 있어요. 네. 가중치를 달리 주는 거죠.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정답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걸 모두 다 포함해서 심리 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 검사 도구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은 지능 검사예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도구고 가장 오랫동안 연구되고 발달해 온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선발 도구에서 그러니까 인적성 검사라고 하면은 적성 검사는 지능 검사 문항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성 검사는 성격 검사 베이스로 만들게 되는 거고. 지능 검사는 이제 정답이 있는 문제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 심리 검사, 지능 검사 도구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지능 검사는 웩슬러 지능 검사예요. 웨이즈라고 하는데 웩슬러요. 네, 웩슬러라는 학자가 만든 검사 도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IQ라고 하면 이 웩슬러 검사 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만들어진 지는 1940년대 이때쯤 개발이 되었고 한글화된 거는 1963년이에요. K-웨이즈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준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 굉장히 대규모로 조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점수를 구해서 표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떤 지능 검사 값을 얻으면 이 사람이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거를 규준이라고 합니다. 그 규준이 만들어진 도구여야만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게 1992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쓰는 거는 이제 K-웨이즈 4를 시중에 출시해서 쓰고 있는데 이 검사 다 하는데 한 80분에서 10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요즘도 하나요? 요즘도 많이 하죠. 아. 네, 제일 많이 여러 영역에서 쓰이고 있고 한 260문항 정도가 되고 11개 소검사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연령대별로 버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용이 있고 청소년용 또 아동용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연령대에 맞는 문항들로 구성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표준 집단에 대한 측정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애기들 이제 소아 검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성장 발달 검사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키가 다른 애들 대비 몇 %대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 체중이 몇 %대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야라는 걸 평가하게 돼요. 근데 최근에 워낙 애기들을 살찌우지 않게 키우는 경향이 생겨서 네. 그래요? 네. 저희 애가 원래 10% 언더 10% 정도여야 되는 게 최근 검사지 때문에 30% 정도로 조정이 돼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상대적인 결과물이니까요. 그런데 IQ도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렇죠. IQ야말로 그런 거의 대표죠. 네. 네. IQ가 원점수 평균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다들 교육을 많이 받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표준화된 점수를 얻기 때문에 그렇죠. 수능 점수 같은 거라는 거지. 수능 점수 사람의 일생 동안도 변하나요, 많이? 변하죠. 네, 변하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올라가는 지능 요소가 있고 올라가지 않는 게 있고 또 떨어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요소에 따라 달라요. 지능이라고 했을 때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뒤에 가면 얘기해줄게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검사가 크게는 언어성 검사가 있고 동작성 검사가 있어요. 어떤 하위 영역들이 있냐면 이제 K-웨이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일단 언어성 검사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기본 지식, 그다음에 숫자 외우기, 어휘 문제, 산수 문제, 이해 문제, 공통성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항은 뭐 적은 거는 4문항짜리부터 많게는 뭐 30문항 이런 것까지 굉장히 이제 다양합니다. 요소에 따라서. 그다음에 동작성 검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빠진 곳 찾기, 차례 맞추기, 토막 짜기, 모양 맞추기, 바꿔쓰기 이런 것들, 이런 게 동작성 검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11개의 소검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푸느냐 하는 거죠. 많이 풀수록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겁니다. 지능 점수의 특징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표준화 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수를 표준 점수로 변환해서 나타내고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로 변환돼서 나오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점수를 표준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만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니까 사람들의 지능 평균은 100점이에요. 그렇겠네요. 네, 100점이고 1표준 편차 그러니까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85에서 115가 되겠죠. 이게 전체 인구의 68.3%가 됩니다. 85에서 115가. 그다음에 2표준 편차면 이제 플러스 마이 그렇죠. 이걸 잘 아니,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표준화한 거니까 당연. 그러니까 표준화된 점수를 우리가 마주할 일이 잘 없기 때문에 표준화라는 개념도 처음 들었어요. 네. 네, 지능 검사가 나저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상대값으로 바꾸는 진짜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2표준 편차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0이니까 IQ가 70에서 130에 들어간다 그러면 전체 인구의 95.5%가 되는 거고 3표준 편차면 플러스 마이너스 45 그래서 IQ가 55에서 145가 되는 건데 이게 전체 인구의 99.7%가 돼요. 그러니까 IQ가 145 이상이라 그러면 상위 0.15%. 와. 그러니까 우리가 IQ 100이면 되게 낮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50%가 IQ 100 미만이에요. 용기가 생기네 갑자기. 용기가. 지금 방금 말한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가 시그마예요. 네, 시그마예요. 표준 편차가. 그 외에 시그마입니다. 공정에서 나오는 6시그마가 방금 말했던 그 3, 4, 5, 6 시그마의 정말 요만큼의 최소. 인 거죠. 100만 분의 뭐 3 뭐 정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IQ 100 미만은 굉장히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 중에 반은 100 미만인 거거든요. 그러네. 네.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또 뭐 IQ 200이 넘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지표예요. 왜냐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IQ 200이면은 플러스 6.67 표준 편차거든요. 그래서 6 시그마보다 더 밖에 있는 값이에요. 우리 인구 중에 한 명은 있을 수도 있지. 한 명도 안 나와요. 한 명은 제가 안 계산을 나온다. 아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값이 어떻게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11승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0.000000 해서 0이 11개가 있고 13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60억 곱하면 그래도 확률이 770억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700. 지금 세계 인구가 77억이래요. 그럼 지구가 10개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이 200 넘는 거예요. 외계에서 왔을 수도 있지 뭐. 네, 외계에서 왔을 수 있습니다. 지구가 100개쯤 있을 수도 있지. 평행 우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웜홀 타고 네. 그쵸, 웜홀로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얘기했네. 네. 네. 평행 아니 근데 우주가 지금 한 이거는 말 30만 개 있으니까. 그대로 수치적인 확률일 뿐인 거고. 태어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태어날 수는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아주 말도 안 되게 작은 정말 확률이기 희박하다. 때문에 그렇게 막 200 넘는 사람이 공부 잘하면 다 200 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들 기억나세요? 지능검사 몇 IQ 뭐 나왔는지? 저는 130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그럼 굉장히 높은 건데 1표준 편차 밖에 있는 거잖아. 언제 2표준 마지막으로 편차 밖인데 130이면? 못 믿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높다고. 아니 전 지금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억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그 점수가 표준 점수가 아닌 점수일 수도 있지. 원점수를 원점수라든가. 받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계산된 점수라든가.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K-웨이즈의 경우에 이 점수를 따르는 거 평균 100 표준 편차 15로 맞춰 놓은 거고 다른 지능 검사하면 표준 편차를 다르게 잡아놨을 수도 있고 평균을 다르게 잡아놨을 수도 있거든요. 이 청취자분들이 무료로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나요? 왠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많아요. 어디서 하지? 많은데 온라인에 있는 것들은 신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왜냐면 그래요? 이건 되게 비싼 도구거든요. 검사 한 번 하는데 2시간 걸리는데 이거를 공짜로 풀어놓을 수는 없죠. 근데 비슷한 문항들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있어요. 어떤 문항들이 있는지. 이게 왜 근데 인사선발 도구에 쓰이느냐. 그러니까 이제 적성검사가 이 지능검사 문항 베이스의 지필형 검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그냥 보기 주고 응답 풀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직접 도형을 주고 이걸 가지고 짜맞추게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다음에 주관식으로 쓰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로 이 검사 도구를 활용하는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쭉쭉쭉 계산해서 나올 수는 없는 도구예요. 원래 버전은. 근데 이제 인사선발 도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따로 네네. 우리가 주관식 평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다 객관식이 있는 정답이 있는 문항으로 바꿔놓은 거죠. 이게 왜 쓰이냐면 일단은 신뢰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검사를 여러 번 해도 비슷한 점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준거 타당도가 높은 편이에요. 또 0.4에서 한 0.6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수행이랑 상관을 내보면 0.4에서 0.6 정도가 나오는 건데 이 정도면 심리검사 도구 중에서는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측 변인을 딱 하나만 써야 된다 그러면 선발 과정에 지능검사를 써야 돼요. 저도 100% 동의해요. 여기에는. 그래요? 네. 왜요?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인데 성격검사나 상황판단검사 뒤에 해주실 거지만 저는 요즘에는 기업이 특정 성격을 원하는 그 성향 때문에 일관된 사람들을 뽑는 게 오히려 기업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다양한 비슷한- 성격과 유형이 있어야 뭔가 다른 어떤 변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능은 다 높아야 된다. 지능은 다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예를 들면 좀 극단적으로 우주 비행사를 100명을 뽑아가지고 우주에 보냈는데 여기서 지능이 낮은 사람이 직무 수행을 한다라는 건 엄청나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우주 비행사만큼 아주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조직이 100% 다 많은 건 아니지만 그 조직에서 요구하는 지능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100% 맞춰야 일단은 된다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만 쓴다면 지능 검사 요즘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얘가 준거 타당도가 높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수행을 예측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측력이 잘 높다는 거고 이게 직무수행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공 대부분 상관이 유의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업 수행이라든가 네네. 소득이라든가 삶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소득도 그래요. 예, 이런 것들도 지능이랑 관련성 있게 나와요. 음. 근데 왜 지능이 그럼 직무 수행을 예측해 줄까? 왜 얘가 예측해 줄까요? 왜도 있어요? 지능 검사 점수가 높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이런 거죠. 이 검사 점수가 높으려면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하게 되거든요. 정보를 조합하고 추론하고 정답을 찾고 이런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의 성과랑 관련이 있겠죠. 네. 그다음에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핵심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력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 정보 중에 정답을 얻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만 이제 찾아내야 되니까. 그다음에 시간 안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네네. 작업 속도와 관련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어진 문제를 이해해야 되니까 이해력이랑 관련이 되겠죠. 그다음에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정보를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쵸. 기억력이랑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은 사람이 어떤 수행을 할 때 다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지능검사 점수가 높으면 이런 성향이 높은 사람인 거고, 그러면 직무수행도 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지능검사가 전반적으로 측정하는가 보네요.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이거를 좀 뭉뚱거려서 표현한 게 대학 아니에요? 대학? 대학교. 어느 대학교인가 간판 말하는 그게 거구나. 사실은 지능 검사를 비슷하게 출원하는. 아니 수능 지능 검사를 통과한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수능이라는 지능 검사를 통과한 결과물이 뭐 상위 30개 대학 안에 있으면 이 사람 대충 지능이 상위 몇 프로 안에 들겠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능 검사 굳이 안 해도 그냥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블라인드 테스트 봤더니 상위 대학교가 더 많이 뽑혀가지고 다시 학교별 차등의 비율을 둔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오히려. 네. 근데 지능은 학업 성취를 예측해 주잖아요. 그럼 지능이 높을수록 수능 점수가 높을 거거든요. 그럼 그쵸.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당연히 지능이 높을 거고, 네네. 그러면 선발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업무를 잘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네. 창의력이랑은 좀 다른 문제. 창의력이랑은 전혀 좀 다른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지능만 보면. 네. 창의성이랑 상관이 유의하긴 한데 매우 높진 않아요. 네, 저도 그건 되게 동의해요. 네. 최근에 업무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협업에 관련된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 쪽으로는 측정하는 다른 아니면 그게 유의미하다고 나온 이런 얘기들은 없나요? 그건 뒤에 가면 이제 성격 검사에서. 성격 검사 지금은 알겠습니다. 지능 검사.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 연습하면 점수가 오르지 않을까? 연습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실제 지능은 낮은데 연습해서 점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가외 변수의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 영향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능 검사도 선발 검사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지능 검사도 연습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한번 검사를 받고 나면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간격은 두고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를 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익숙해지면 점수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영향이 아주 크진 않아요. 연습 효과가.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는 못해요. 연습을 아무리 한다고 동의해요. 하더라도. 네. 그리고 네. 그 정도로 올릴 수 있는 거면 유의미하다고 저는 봐줘야 된다고. 이게 왜 연습 효과가 크지 않냐면 일단은 지능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능력이에요. 물론 학습의 효과도 있지만 유전적인 소인도 크고요. 그러니까 쌍둥이 연구를 해보면 서로 다른 집에서 자라났다고 하더라도 유전적으로 가까우면 지능이 상관계수가 높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낙담하게 하는 결과. 아니 물론 100% 유전으로 결정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전적인 소인도 있다는 거죠. 그게 좀 크죠, 사실 지능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까지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연습으로 점수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주어진 시간 안에 맞춘 문항 개수로 점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문제를 다 못 풀어요. 대부분. 네, 그래서 아무리 연습을 해도 점수 분포는 형성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분포는 형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검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난이도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검사를 먼저 해요. 그래서
점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 맞추는 문항은 다 탈락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변별을 만들어, 그러니까 수능도 그렇잖아요. 변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변별을 목적으로 문항 난이도가 높은 것들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연습을 아무리 해도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는 얻기가 어렵고, 해보면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대부분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해요. 네. 근데 신기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석사과정에 있을 때 이 심리검사 도구 만드는 게 저희 연구실의 프로젝트였어요. 주요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검사 도구를 만들어서 검사 회사들에 납품을 하거든요. 그럼 예비검사를 하는데 신기하게 천재들이 항상 있어요. 오. 정말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보인 사람들이 항상 상위 몇 %는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드는데도 다 푸는 애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신기하네.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야, 이건 연습했다고 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지능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에 영향을 받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레이먼드 카텔이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지능 이론인데, 지능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유동 지능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결정 지능이라는 게 있는데, 유동 지능은 이런 거예요. 지능을 빨리 획득하고 새로운 상황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능력,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새롭고 친숙하지 않은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결정을 빨리 한다. 그다음에 비언어적인 문제들을 해결한다. 뭐 추론을 하거나 퍼즐을 맞추거나 이런 거는 이제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머릿속에 오래 유지하고 관계를 추론하고 결정을 내리고 이런 것들은 유동 지능이라고 하는데, 얘네는 생물학적인 요인이 큽니다. 유전의 영향이 크고 연습 효과로는 이것들은 어느 이상은 올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숫자를 한 10개를 불러주고 머릿속에 얼마 동안 기억하고 있는가 이런 걸 측정하는 거죠. 이런 건 훈련으로 한계가 있어요. 근데 기억력 대회 같은 애는 훈련으로 되는 케이스들이 리포트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이 케이스잖아요. 그치. 뭐 햄버거 먹기 대회 하면 막 100개씩 먹는데 우리가 연습한다고 100개 먹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결정지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경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경험, 학교 교육, 문화 이런 거에 영향을, 그러니까 축적된 지식의 영향을 받는 건데, 예를 들면 어휘력, 일반 상식, 유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유추는 이런 거예요. 손과 손바닥의 관계는 발과 뭐의 관계일까요? 발바닥. 그렇죠. 이런 거 유추 문제거든요. 이열. 그걸 어떻게 알았지? 퇴근하겠습니다. 난 발등인 줄 알았는데. 많이 배운 사람이야. 이런 거는 학습에 영향이 있고, 이거는 이제 친숙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랑 관련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나 사전 지식이랑 관련이 많은데, 이런 거는 유전하고 환경 모두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연습 효과가 더 큰 편이죠. 그러니까 지능에 여러 요소가 있고, 어떤 것들은 학습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학습하면 할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것들이 있고, 이런 종류들이 있는 거죠. 지능 너무 재밌는 것 같아. 하위 요소들이. 근데 이제 만약에 선발 검사가 연습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 미니멈이 있으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연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그리고 그게 6개월 뒤에 검사했는데도 그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일생 동안 학습해서 역량을 올리는 거나 아니면 조직 안에 들어와서도 그 정도는 올릴 수 있다는 거니까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상관없지 않을까요? 근데 올렸던 게 떨어지거나 못 올리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려되는 건 이런 거죠. 실제 지능은 낮은 사람인데 연습만 많이 해갖고 높은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게 한계가 있다는 하는 거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지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응시자들 모두가 연습을 하잖아요. 전체 다 그러니까 연습 효과는 모두 다 갖고 오는 거예요. 나는 페널티가 있었던 거구나. 연습 안 했어요? 연습을 왜 해요 그걸? 그러니까 네가 이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랑으로 들리는데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저는 연습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연습한다고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초에 안 했다. 그래도 왜 몇 점이라도 등락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하죠. 뭐 어디 볼 때 그랬어요? 이번 회사? 이번 회사는 그런 걸 안 봤으니까. 저는 처음 합부할 때 입사 뭐 이런 거 했었으니까, 그때는 뭐 두산, 삼성, LG 뭐 이런 거 했었죠. 공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연습해서 점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학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좀 의미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학습 능력은 직무수행이랑 상관이 있는 거고, 아까 조 과장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 선발 검사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능하고
학습 능력을 함께 측정해주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게 높으면 뭐 조직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사람들이 연습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걸 보완하는 여러 가지 가설과 증명들이 있는 거네요. 네. 지능 검사를 보완해 주는 것들이. 여기까지가 지능검사에 대한 소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격검사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지능검사에 관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 저는 지능 검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타당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취업할 때 혹은 이제 입사할 때도 이제 좀 구분해서 입사하잖아요. 예를 들면 석박사 이상을 뽑는 데가 있고 대졸을 뽑는 데가 있고 그리고 그 미만을 뽑는 데가 있는데 지능 검사의 문항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문항들을 보면 이 직무에서 요구하는 최소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지능이 높아야만 된다는 게 아니라 각 직무나 뭐 산업이나 그거 별로 조금씩 다르니까 저는 충분히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팀장 역할을 수행할 때 부끄럽지만 지능이라는 부분을 측정한 적도 없고 측정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지만 실제로 제 나름의 평가 기준에서 제일 후순위로 했었거든요. 저랑 같이 일하는 팀메이트를 평가할 때. 뭘 예측할 가지고 때. 예상하셨어요? 이 사람의 지능을? 지능이 아니라 지능을 그렇게 아예 앞에 고려를 두지 아예 않았다. 안 하셨다고요? 고려 순위에 들어가지 않았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성격을 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지능 검사의 결과가 학습 능력을 표현한다라고 말하면 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긴 한데 그 학습하고자 하는 애티튜드를 되게 높이 샀었고요. 네. 근데 업종이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지능을 평가할 방법이 있었어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애초에 일하는데 별로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상상도 걸까요?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거. 내가 이 사람의 직무를 예측하는데 지능을 쓴다는 거를 상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괜찮은 애랑 되게 똑똑한 애가 있으면 되게 괜찮은 애의 마음이 좀 더 끌리시는 거예요? 괜찮은 애가 똑똑하네. 그러니까 이제 사교성도 좋고 정말 싹싹하고 구성대가 잘 어울리는 애가 있고 되게 똑똑한데 약간 좀 뾰족뾰족하고 성과는 잘 내. 근데 그게 되게 오해요. 보통 지능이 높은 애들 성격도 좋아. 그래? 그러면 성격이 맞아요. 안 좋으면 지능도 낮은 거야. 그런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환경이 둘을 공유하게 만들기 때문에. 슬픈 얘기지만 네네네. 유복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지능과 성격이 모두 다 높은 좋은 경향도 있는 거죠. 아닌 사람도 궁금해서, 있지만 궁금해서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에게 더 마음이 더 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어떤 게 앞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괜찮은 애? 네, 괜찮은 사람 쪽으로 많이 끌렸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성격 검사 얘기해 볼게요. 저는 왜 안 물어봐요? 아무 얘기 안 그래요? 먼저 얘기 안 해가지고. 얘기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얘기하세요. 지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넘어가려고. 이거 눈치가 없어. 빠른 거지.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저는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대량 채용용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한 명 소중히 뽑을 때 쓰는 도구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지금 한 10,000명, 1,000명쯤 뽑아야 돼, 아니 100명쯤 뽑아야 돼. 이때 쓰는 도구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 지표가 실제로 어떤 점수를 정확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분포가 갖춰진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포 몇 % 이상인 사람들만 뽑겠어라는 상대적인 평가 결과물을 사용하게 될 거거든요. 어떤 절대치 이상을 후보군에 올린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적인 지능 어떤 점수 이상이면 오케이가 아니라 지금 들어온 사람들 중에 상위 몇 % 같은 개념으로 뽑을 것 같은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량 채용에 해당된다는 얘기고, 그거는 좀 뭔가 이제 결을 좀 나눠서 볼 내용들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인원을 뽑을 때는 다른 도구들을 쓰게 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뒤에 가면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박 박사는 지능이 직무 수행을 잘 예측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약간 좀 더 좋은 의문이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그러니까 있다. 효용이 있는 위치가 다르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저는 쓸모가 다르다. 제가 겪었던 부분들이 전부 대량 채용인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환경에는 들어가 본 적이 있지만 제가 직접 겪은 적은 없으니까 이런 도구들이 저의 그냥 소수 채용 있었던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저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계속 주장했던 것 같고, 이 상황에서는 효용 가치가 있어 보인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선발 도구라는 게 산업화 시대에서
막 조직들이 성장하면서 대규모로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쵸. 어떻게 사람들을 잘 뽑을 건가를 고민하다가 심리학적인 지식을 활용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다른 검사 도구들이 나와야 되죠. 지금 계속 되게 다변화되고 소규모 조직들도 점점 많아지는데 여기에 딱 맞는 도구는 아직은 연구된 게 많지는 않거든요. 포드가 나빴네. 포드 때문에 다 일어난 일이네. 그 거기에서 대량 생산. 시작되는 거죠. 포드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잘 먹었지. 그 시대에는 근데 그러면 스타트업 같은 곳을 예를 들면 이런 대량 생산을 위한 대량 채용을 위한 도구보다는 아까 박 박사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한 명 한 명을 유심히 보는 도구 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네요. 스타트업들이 이런 도구를 쓰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또 뒤에 가면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게 될 비슷한 겁니다. 경험이 하나 있었었는데 네. 그 채용 면접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2명이었어요. 그 지원자가. 근데 한 명은 저희 저희가 채용하는 동일한 직무의 경험이 있었고 관련 자격증도 있었고 막 이런 친구였고 또 한 명은 사무직 경험이 아예 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서울역에 있는 어떤 커피숍에서 5년인가를 일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커피숍에서 일했던 친구는 서울역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손님을 상대했을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그렇죠. 건데 결과적으로 그 친구의 장기 근속이 훨씬 길었거든요. 어디요? 커피숍? 그 커피숍에서 근무했던 친구가. 네. 네. 그러니까 고객사들의 만족도도 훨씬 높았고요. 음. 네. 훨씬 더 서비스 마인드가 높고 어떤 일 적응력이 높았던 뭐 그런 게 저는 제 주장을 반증했다고 그때는 생각을 했었던 것 샘플이 같아요. 너무 적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랬던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지능을 그렇게 높이 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다는 느낌이 들려면 직원을 한 10,000명 정도 채용을 해봐야 돼요. 아까 박사님 얘기하신 그리고 지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성취가 다르다는 게 한번 확인이 돼야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지. 그 전에 우리가 개별 사람들의 지능을 알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나 지금 뭐 하나 딱 깨달은 게 있어. 이게 선발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이 그 직무에서 성과를 내는지는 또 다른 확률적으로 얘기죠. 존재하는 거지. 네,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똑똑한 사람 다 네, 뽑아놔도 맞아요. 그게 다른 그 왜 게 일정 있으니까. 선분비의 법칙 있잖아요. 천재들만 모아놔도 그 중에는 상위가 또 이상한 애 있고. 있는 거고. 그게 뭐 꿀벌, 개미 이런 그냥 단일 집단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어떻게 해도 분포는 나오니까. 그리고 또 제대로 선발 도구가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뽑아놔도 그 안에서 다시 분포가 일어나면서 성과를 내고 뭐 그렇지 않기도 그래서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16% 정도 설명해 준다고요. 직무 수행에.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고. 16%면 어딘데 얘가. 자, 그럴 거면 더 많은 걸 설명해주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게 낫지. 아무나 뽑아놓고. 그걸 측정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네.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못하니까 하는 게 문제지. 그렇죠. 음. 네. 나중에 가타카처럼 유전자 측정해서 끝날 수도 있어요. 피 뽑으면 끝나는 거지. 그런 시도들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해요, 맞아요. 가타카 영화 보면 그냥 끝나잖아요. 가타카. 가타카. 보세요, 재밌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도구는 성격 검사예요. 이게 이제 지능만큼 오래 연구된 분야죠. 성격 연구는. 그러니까 인사 선발 도구에서 인적성 검사라고 하면은 인성 검사, 요게 이제 성격 검사 문항을 베이스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없는 문제죠. 사람의 성향을 평정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의 그 언어 맥락에서는 성격은 정답이 있잖아요. 좋다 나쁘다로. 그렇죠. 이거는 좋고 나쁨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느냐지. 모양. 네. 그러니까 인성 검사도 이 사람이 인성이 좋은가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좀. 영어는 캐릭터여서 캐릭터죠. 그런 좋고 나쁨이 없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이상하게 성격을 좋다 나쁘다로 표현하더라고. 그렇죠. 성격이 까칠하다 이런 용도로 더 많이 쓰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향이라고 번역하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성향 네. 좋네요. 나이스만 해도 좋다는 뜻 아니에요? 나이스. 그렇죠. 성격이 나이스하다. 이미 그 자체로, 그러니까 명사 더하기 동사로 안 하고 동사가 그 자체로 그냥 긍부정을 뜻하지 않나?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단어랑 캐릭터라는 단어를 쓸 때 캐릭터가 나이스하다라고 안 쓰지, 영어에서는. 캐릭터가 어떻다라고 쓰지. 근데 우리나라는 성격이 좋다라고 하면 그냥 그러니까요. 머릿속으로 대충 그러니까 캐릭터가 어떻다라는 표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없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나이스라는 식으로 아예 그냥 동사형으로 존재하지 않냐 이거지. 근데 거기에 성격을 붙이진 않는 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그냥 캐릭터가 나이스하다. 캐릭터가 나이스하다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나이스하다가 그냥 나이스하다가 사실은 성격이 좋다라는 뜻이랑 동치잖아요. you are nice라고 하면. 근데 지금 김 팀장이 이야기하는 그 성격은 사실은 그런 성격이 아니고 성향에 좀 더 가까운 걸 이야기. 그죠. 그건 성향? 그렇지. 여러 종류의 심리적 속성을 측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직에서는 특정 속성의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발하거나 낮은 사람을 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은 조직이 선호하는 성향이 있고
또 선호하지 않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조직마다 조금씩 달라요. 왜냐면 조직의 핵심 역량이나 핵심 가치 이런 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데 몇 가지 성격 요인은 어떤 조직이든지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성실성 같은 거. 성실성. 네. 그거는 뭐 어떤 조직이라고 해도 성실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진 않죠. 게으른 사람이 자동화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난 게으른데. 게으르고 싶은 거지.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게으름에 욕구가 있는 사람이 자동화하는 거잖아요. 제가 게으르다는 사실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만화님입니다. 그렇군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 네, 성격 검사 도구도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성격 5요인 이론, 빅5 이론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오-PIR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1970년대 개발이 되었고 이제 원래 검사 도구는 문항이 한 240개가 있어요. 240개. 그래서 하위 요인이 5개가 있고 요인별로 6개씩 하위 척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다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축약형을 만들어요. 이거를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60문항짜리 이건 한 10에서 15분 정도 걸리고 한국판 네오심리검사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관련된 여러 가지 버전의 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축약형 중에 15문항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인당 5개 요인이니까 3개씩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진짜 최소네. 네. 근데 요거를 써도 원문항 했을 때랑 상관분석해보면 되게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4명 해보면 되게 재밌겠다. 제가 좀 이따 문항 드릴게요. 네네. 한번 해보세요. 이야. 빅5 성격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성격을 5개의 차원으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5가지 성격 요인을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에요. Openness to experience.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상상력, 호기심, 모험심, 예술적 감각 이런 것들, 그리고 보수주의에 반대되는 성향. 그래서 이거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걸 선호하는 성향을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지능, 상상력, 그다음에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거, 심미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거, 다양성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는 특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능이랑도 상관이 있고, 그다음에 창의성이랑도 관련이 있고, 예술적인 성취와도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의성 검사에서도 쓰이는 요소인 겁니다. 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15문항짜리 축약에 있는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형용사들만 있어요. 네. 이건 선발 도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어떤 형용사를 말씀드리면 1점에서 5점 사이에 이런 성향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 네, 1번 창의적인, 2번 독창적이며 새로운 생각을 잘 떠올리는, 3번 활발한 상상력을 가진. 네, 요 3가지가 높을수록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겁니다. 제 생각에 3분은 다 높은 편일 것 같긴 한데 저도 높은 편인 것 네. 같아요. 일단 팟캐스트를 하는 사람들은 관종이지. 네, 다양한 삽질을 하고 있으니까 관종지수인가 이거 지금? 관종 지수랑은 좀 다르고 왜냐면 공감이야. 혼자 집에 있어도 이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인 거니까요. 네. 뭐 만들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거 이상한 사람 같다. 너무 좋았어. 키보드 만드세요? 조립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원래 이렇게 키보드를 빼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도 있어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알아. 하지 마. 네, 이게 이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고 창의적 성취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향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정말요? 네. 그다음에 왜 그렇게 봐요? 왜요? 아 그냥 궁금해서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 근데 맥락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정말요? 근데 넌 낫냐? 나도 그렇게 아니. 네가 그걸 좋아해? 아니 그러니까 약간 왜 그런 거지? 왜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않아요. 비춰진다는 거지. 이렇게 왜곡과 이미지에 네. 그러니까 예술가 떠올리면 돼요. 예술가나 아니면 과학자. 네. 예술가랑 과학자는 좀 먼 느낌인데 신기하네 그것도. 창의성이 네.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성향이 조금씩 다른 거죠. 상상력 좋다는 건 뭐 아인슈타인이나. 일단 새로운 걸 좋아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걸 찾아내고 발견하고 개선하고 이걸 좋아해야 네. 예술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과학적인 활동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는 성실성이에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성향. 과제를 해결하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목표 지향적인 성향 이런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사숙고하는지 규칙을 준수하는지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지 조직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과제를 잘 준비해 놓는지 이런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무 수행이랑 관련성이 제일 큽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아 너요? 네. 나 분단위로 계획하고.
자, 제가 얘기해 볼게요. 직무 수행이랑 관련이 있고 또 뭐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지각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지각. 네, 그다음에 결근하고 상관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야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직무 수행과 상관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뭘 하든지 성실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자, 예문을 들어볼게요. 1번 일을 완벽하게 하는, 2번 일을 능률적으로 하는, 3번 믿을만하게 일을 하는. 네, 이게 높을수록 성실성 점수가 높은 겁니다. 능률이 좀 공감은 안 가지만 나머지 둘은 좀 성실성 같네요. 아, 공감을 안 한다는 얘기는 네가 아니란 얘기죠. 자, 세 번째는 외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쟤는 외향적이야라고 할 때 그 외향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사교적인 관계 맺는 걸 좋아하는 성향, 그리고 자극과 활력을 추구하는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성, 활동성, 그다음에 적극성 이런 것과 관련된 특질이고 직무수행이랑도 관련성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동료들과 대인관계 하는 거, 그다음에 성공 추구 성향 이런 거랑 관련이 있고 특히 이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필수로 해야 되는 직무들 있잖아요. 뭐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영업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수행이랑 관련성이 있습니다. 예문을 들어볼게요. 네, 영문항도 있습니다. 1번 조용한, 2번 수다스러운, 3번 외향적이며 사교적인. 네, 여기서 1번 조용한은 이제 영문항 거꾸로 네, 가중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최 반장님 높을 것 같아요. 그쵸? 높다고요? 네. 이것 그쵸, 높지 않으세요? 외향성, 사교적인 활동 아니에요? 아니, 최 반장님이 넷 중에 제일 높을 것 같아 왠지. 아니, 비슷하게 주워 들은 개념인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지향하는 것과 진단된 결과가 다른 뭐 그런 개념이 있었었는데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실제로 거랑 나는 다른 그걸 바라지 않는데 내가 높은 거죠. 네, 여기서는 내가 어떠냐를 내가 선호하냐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어떠한지를 응답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설령 높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 걸 지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싫어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성향일 수도 있죠. 그래서 네. 그런 걸 주워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요소는 수용성 혹은 친화성이라고도 해요. 이건 뭐냐면 타인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성향을 의미해요. 네. 그러니까 반항적이지 않는 성향.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인 적극성, 그다음에 공동체를 지향하는 속성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시오패스 되게 낮게 나오겠다. 그런 거랑 그거랑 이제 역상관이 나오겠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래서 이타심, 애정, 신뢰, 배려, 겸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이것도 직무수행이랑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다른 종업원들과의 대인 관계랑 관련이 있겠죠. 네. 그다음에 고객 응대를 잘하느냐랑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 예문은 이런 게 있어요. 사려 깊고 거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며 이타적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용서를 잘하는. 용서를 잘하는. 용서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용서 못해. 뒤끝. 못하죠. 쟤는 코드로 기억하니까 지우지 않는 나는 기억하는 코드를.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신경증 혹은 정서적 안정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부정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분노, 우울, 불안과 같은 불쾌한 정서를 쉽게 느끼는 성향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감정,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 두려움, 슬픔, 긴장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얘는 우울증과 관련된 이런 이제 정신 건강하고 관련이 되게 높아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직무수행이랑은 역상관이 나오겠죠. 특히 예술가들이 이런 거 높지 않나? 예술가 중에서 신경증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꽤 많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동료들과의 대인관계는 부적 상관을 보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각, 결근, 일탈 행동하고 정적인 상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낮을수록 좋은 지표입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 사례 하나 생각하는데 구글 갔을 때 그런 이야기 해줬거든요. 구글은 정말 능력만 보고 뽑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고양이 옷을 입고 있대요. 그럼 회의하다가 이름을 부르면 야옹 이렇게 대답한대요. 좋은 사람이네. 고양이라서. 근데 그 사람은 되게 우울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은 되게 잘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직무 환경에 따라서도 그게 그럼요. 상관없을 수도 있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는 거네. 예문은 이런 게 있습니다. 쉽게 침울해지는. 네. 그다음에 우울한. 네. 걱정을 많이 하는. 네, 이런 성향이 높을수록 신경증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는 환경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얘는 기본적으로 성향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아요. 돈 엄청 많으면 그런 거 없어지지 않을까? 돈 엄청 물론 영향을 조금은 받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계속 우울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어두운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계속 활발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성향을 의미하는 거고 당연히 맥락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내가 너랑 있는지 우리 아내랑 있는지랑 완전 다를 거 아니니? 저랑 있을 때 훨씬 즐거운가요? 오?
그 다음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5가지 성격을 말씀드린 거예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수용성, 신경증 이렇게 5가지. 요게 빅5라는 성격 이론이고 가장 대표적인 성격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심리 검사들은 요걸 베이스로 놓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너무 재밌다. 이것만 따로 그 따로 성격 하고 싶다. 검사를 타인이 해주기도 하나요 혹시? 타인이 해주는 것도 있어요. 타인이 바라봤을 때 그 사람에 네, 대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상관을 구하죠. 내가 날 측정한 거랑 타인이 날 측정한 거랑 상관을 내보면 꽤 높게 나와요. 뭐 동료 또는 상사가 하기도 네. 높게 나와요. 꽤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학교 장면에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 부모도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그다음에 친구들이 주변에. 측정을 해요. 그다음에 본인이 측정을 하고 걔네끼리 다 상관이 높게 나와요. 재밌네요, 그것도. 걔네끼리랑 나와는 다르게 그들의 상관이 높다는 거죠. 아니요, 이 모든 지표들이 서로. 모든 지표에서. 네. 자기 평가랑 동료 평가 상관이 높고.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을 우울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큰 거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런 성격들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성격 검사를 선발 도구에 이걸 왜 쓰느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능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격 검사도 하면 더 좋은 거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런지는 다음 회차 때 왜? 지금 얘기해줘. 집에 가야 돼. 너무 궁금한데. 집에 가야 됩니다. 끝까지 들어보려고 제가 최대한 말 안 했는데. 여기서 끝났어. 성공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막았어. 와, 편집 타이밍 장난 아니다. 이야. 네,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성격 검사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면 돼요?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안에 네 맘대로 해봐 임마. 박 박사님 먼저 말씀해 보세요. 좀 어. 많이 참은 것 같아가지고. 아니 뭐 궁금한 거. 참았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성격 검사와 지능 검사가 사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신뢰할 만하다이기도 하면서 사실 옛날 이론에 근거하고 있어서 요즘에 뭔가 더 새로운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아직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태이긴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드네요. 그래서 특히나 성격 검사 빅5였나요? 빅5. 네, 빅5 성격 검사는 들으면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할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성격 유형이었어요. 되게 많은 연구가 있어서 성격 분류에 대한 다른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텐데 얘가 좀 더 신뢰도 있게 계속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쓰였던 전통적인 도구인 거잖아요. 질문한 거죠? 네. 성격이 이거 말고도 일단 되게 많고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의 성격 요인 밑에 여러 가지 또 하위 성격들이 있어요. 그 개별적으로 설명 안 드렸는데 사실 이게 사람의 성격 대부분을 포괄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밖에 있는 성격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람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용어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그걸로 분류를 한 거거든요. 언어적 한계 아닐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사람의 성격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라 그러면 여기에는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만들어질 때 영어로 만들어졌으면 한국어로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측정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바빠서 참 멜랑콜리하다 이런 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은 연구를 전 세계에서 다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다 같은 요인 구조가 발견이 돼요. 네, 그래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요인이 이렇게 5개가 있다라는 연구가 있었던 거고 이걸로 다른 여러 가지 행동들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반복해서 확인이 돼가지고 이걸 쓰는 거고 여기에 반발해서 나온 다른 성격 검사들도 되게 많은데 걔네는 이제 신뢰도랑 타당도가 확보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확보되고 이 도구보다 더 예측력이 높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걸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죠. 네. 그렇군요. 반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리즈를 시작한 처음부터 약간의 거리감을 느꼈어가지고 그게 왜일까라고 자꾸 고민했었는데 제가 여태껏 해왔던 사회 경험은 그런 대기업 경험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이런 것들을 가장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대기업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인적성 검사만 해도 딱 이거죠. 네. 그러니까 산업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대기업을 위한 예를 들면 저희 회사는 면접으로만 채용하거든요. 네. 예, 당연히 그 면접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약 30분에서 1시간의 면접만으로 그 사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능이나 성격을 검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환경에서만 일을 해왔다 보니까 좀 거리감을 느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작은 기업들은 작은 채용에서는 이런 걸 아예 할 수 없나? 그렇진 않을 텐데 이제 그거를 막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그랬고 지난 방송도 그렇고
그랬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요 역시 선발 도구의 한계점들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나중에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일단 이거는 인력 구조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가려받을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능이 네. 낮다고 안 받고 성격이 핏하지 않다고 안 받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쓸 유인가가 별로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회적 구조가 또 있기도 네. 하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짧게만 한마디 드리면 지능 검사는 이제 미니멈 어떤 리퀘어먼트라고 하죠. 아주 최소 기준을 맞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 요즘 계속 드는 생각은 성격은 섞어야 된다. 일부러. 다양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뽑아야 어느 된다. 회사라고 해서 어느 성격만 지향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계속 비율을 뭔가 추구해야죠. 추구해야만 저는 건강한 조직으로 오래 살아남는 그렇지만 것 같아요. 성실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좀 빼고 그러니까 공통 소양은 있고 네네네. 그 다음에는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 예를 들면 신경성 같은 건 좀 신경 써야 되겠지만 외향성, 개방성 뭐 이런 것들은 좀 다양하게 다양하게. 뽑아야 된다. 근데 5개 요인이 서로 디펜던시가 전혀 없어요? 관련이 전혀 없냐고요? 네. 관련 있죠. 그러니까 성실성이 높으면 다른 성격이 비슷해질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그 안에서도 또 나누는 아까 말한 디테일 뭔가 다른가 아니요 보구나. 5요인이 네. 다 점수가 다 높은 사람도 있고 네. 그 중에 2개만 높은 사람도 있고 3개만 높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높을 수도 있다고요. 다 높은 사람도 있죠. 다 낮은 사람도 있고. 네. 그렇군요. 뭔가 그러니까 이 뭔가 5개는 디펜던시- 차원이기 때문에 5개의 차원이기 때문에 음. 어느 하나가 높다 그래도 다른 거는 높지 않을 수 그래서 있는 차원이라고 거죠. 표현하는. 네, 그러니까 차원. 그거에 대한 선입견인 거예요. 저한테 성실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면 아. 다른 4요인 중에 4요인의 분포가 뭔가 높은 것 때문에 생기는 비슷함이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 이런 거죠. 굉장히 성실하고 꾸준하고 모든 걸 칼같이 하는데 사람들이랑 친하게 어울리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인 그런 거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성실성은 어쨌든 유지해야 돼라고 마지노선을 잡으면 다른 애들도 비슷한 결과물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지. 그건 박 박사의 인간관 같은 느낌이네요. 가치관. 아니 조직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도 높을 거야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증명된지가 궁금한 거죠. 이게 음. 독립적인지가 증명됐는지가. 요인 중에는 관련이 있는 걸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고. 그런가요? 그죠. 네네. 그게 궁금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회에 대해서 간단히 좀 예고를 해주시고 네. 방송 마치도록 할까요? 일단 다음에는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선발 도구에서 성격 검사를 활용하는 게 왜 유용한지 얘기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격 검사 말고도 선발 도구로 쓰이는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대표적인 것은 재능 검사랑 성격 검사 도구가 있지만 이거 말고 또 개발된 것들, 현장에서 점점 많이 쓰고 있는 것들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얘기하게 될 겁니다. 네. 저희 본론으로 갈수록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 남아있는 컨텐츠들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드네요. 저희 데이터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